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 문화유산 융합학부의 정운용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준비한 한강을 품은 고구려라는 강연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구려의 한강 경영과 충주 고구려비라는 세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추후에 여러분들께서도 박물관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집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구려의 한강 경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박물관 측에서 부탁을 받으면서도 한강을 품은 고구려라는 제목은 좀 괜찮다 싶었는데 고구려의 한강 경영과 충주 고구려비 했을 때 도대체 이 한강 경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지고 좀 망설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지역을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경우에는 군역을 위한 인력 동원이라거나 또는 국가를 위한 조세 수입이라거나 이런 것 등등을 다 파악해야 도대체 고구려가 이 한강을 어떻게 경영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의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경우에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 삼국시대사 연구에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막연하게 한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분께서 구분하신 한강의 구분을 하고 아마 박물관 측에서 생각하는 한강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강 본류, 이 수도권에 있는 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고구려가 남하를 함으로써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백제가 결국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 1장과 2장이 좀 중복될 만한 내용은 백제의 웅진 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는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공략하고 지속적으로 남하했다라는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백제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 한성이 공격은 당했었지만 백제의 한성은 여전히 백제의 영역 또는 지배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본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웅진시대 고구려의 한강 분류는 어떻게 장악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 남쪽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강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남한강 유역이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한강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한강은 사실 그 삼국시대에는 한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것은 백제이겠죠. 물론 삼국지나 후한서에 등장하는 마한의 그 54개 국이라는 정치 집단이 그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인가도 한강 유역에 지금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에서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어느 집단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고대 사회를 가장 많이 서술해 놓고 있는 삼국사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경우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과 직접 연결을 맺고 등장한 왕조, 그러니까 국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백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부여 또는 고구려가 똑같은 건국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부여의 건국 신화 동명이 등장하면 고구려에서도 동명, 주몽이면 주몽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백제의 경우는 주몽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남하를 해서 어디에 정착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비류는 아마 인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 강남 일원 또는 과거에는 광주군, 지금은 광주시지만요. 하남, 광주 이쪽 일원이다 또는 세검정이다 여러 설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자리, 이 한성백제박물관 옆에 있는 뭉천토성이나 인근 약간 서북 쪽에 있는 풍납토성이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를 건국한 온조를 중심으로 한 이 형제가 사실은 고구려에서부터 남하를 시작을 했죠. 부여에서 탈출한 고구려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선호라는 여자와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재혼을 하게 된 것이고,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그 지금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에 정착해서 낳은 아들이 비류와 온조인데, 후에 유리가 찾아오니까 이 두 배달은 아우가 되겠죠. 이 두 아들은 유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떠나자라고 해서 남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제 이름도 강기 10개를 건넜기 때문에 십제다 또는 뭐 맞백제다 이러한 이름이 삼국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는 어떠한가? 고구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국자인 주몽이 부여에서부터 탈출을 해 나왔습니다. 오이, 마리, 혁보 등등의 사람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남하를 했는데, 이 그 고구려 부여에서 남하할 당시에 주몽이 경험했던 부여는 당시에 그 고조선 권역에서, 고조선은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 이후 생긴 현토군이거나 이런 데에 부여현, 고구려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 또는 고구려의 실제 지역 또는 정치 집단화는 좀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에서 태동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부여가 일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만조선 철기 문화를 부여가 가장 일찍이 습득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와 전투력을 가졌던 집단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몽 또한 마찬가지로 부여의 전투력을 이미 익히고 경험을 하고 남하를 해서 건국을 했죠. 그런데 초기의 건국지는 물론 근래에는 중국 학계에서 중국의 통화 지역이 초기 건국지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초기에 건국했던 것은 지금 중국의 환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곧 옮긴 것이 지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인, 지반은 조금 괜찮습니다만 환인은 상당히 자연 환경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구려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구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배를 채우기가 어렵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초기부터 생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팽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팽창 과정에서 영역 확장을 하면서 물론 영역으로 다 장악을 했는지 또는 공납 수출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영역 확장이나 공납 수치의 대상 확보에 주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집안에 가면 볼 수 있는 벽화 고분 중에 오회분이 있는데, 오회분 5호묘에 그 인간의 사지를 갖고 있습니다. 팔, 다리, 몸통 있고 그 머리 부분을 소로 그려놓은 이른바 농업의 신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초기부터 농경이 우수했던 집단은 아니지만 그 구복을 채우기 어렵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을 많이 장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회분의 4호묘에서는 지금 이 대장장이처럼 모루를 놓고 망치로 두들기는 그 제철을 하고 있는 다냐의 신, 쇠를 두들겨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러한 존재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장장이가 되겠지만, 철기 시대 초기의 입장에서는 이 제철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다냐의 신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구려는 취약한 자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농업도 중시를 했고, 또 우수한 부여에서부터 시작된 우수한 철제 무기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강연 전체에서 말하는 한강은 언제부터 삼국 관계에서 주요 쟁패 지역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삼국의 건국이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세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강강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 또는 백제와의 관계는 대개 4세기 후반에서부터 찾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광개토왕 광개토왕이 396년에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의 도읍을 공격한 기록이 찾아집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리수가 어딘가
아리수라고 하는데 백제의 도읍을 공격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아리수 자체는 지금 다 한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는 한강 본류에 해당하는 곳을 아리수라고 하는데 그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의 도읍을 공격한 것이 396년 즉 4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접 광개토왕이 한강을 보고 아 여기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집안에 남아있는 광개토왕비이며 또 이거는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눕혀져 있었지만 광개토왕비라는 것이 알려진 직후에 세워놓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냐신을 말씀드렸었는데 고구려는 상당히 철기 문화에 철제 무기를 잘 갖추었던 집단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남쪽에서는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철제의 무구들이 찾아졌습니다. 갑옷류 또는 투구류 또는 각종의 환두대도 하는 많은 철제 무기가 찾아졌는데 그런 판감류 이외에도 고구려의 경우는 이렇게 찰갑으로 해서 이건 삼진총 무늬무사의 모습입니다만 찰갑으로 해서 좀 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갑옷을 갖추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396년에 아리수를 건너는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요로부터 한 4년 후에 광개토왕의 군대가 신라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출병을 하는 복이 5만의 군대로 출병하는 예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도 고구려와 5세기 들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신라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5세기 단계에도 신라에서도 중장기병이 갖춰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주 쪽샘지구라는 고분군에서 찾아진 마갑인데 이건 찰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갑이 상당히 사람이나 말에게 중요한 전쟁 도구로 사용이 되었으며 백제의 경우는 많은 철갑도 찾아져 있습니다만 한 10년 전쯤에 공산성 성안마을이라고 했던 곳에 민가를 다 철수시키고 그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당태종의 연호인 정관 19년이 쓰여져 있는 찰갑이 찾아졌습니다. 물론 이 찰갑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이것은 오칠을 한 겁니다. 가죽에 오칠을 해서 두껍게 옷을 입히면서 갑옷 찰갑으로 사용을 했는데 안에 있는 이런 우물을 안에서 찾아졌기 때문에 찾아지는 모습입니다. 안에 있는 가죽은 다 사가 없어지고 칠을 했던 그 당시 갑옷 입장에서는 껍데기만 남아져 있는데 거기에 붉은 칠로 정관 19년이라는 645년에 해당하는 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찰갑, 가죽 찰갑을 제작한 국가가 어디냐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은 그냥 백제 소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이 우리 한국 고대 사회에서는 백제 또는 신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철제 무기류도 마찬가지로 부여에서부터 고구려 또 고구려에서부터 남쪽의 백제 신라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부여에서 출발한 고구려, 고구려에서 출발한 백제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부여, 고구려, 백제가 같은 계통의 왕조다라고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오늘은 웅진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만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 남부여라는 부포를 사용도 했었죠. 자, 그러면 한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윤성호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면서 개념을 정해놓은 한강의 내용입니다. 전체 한강은 여기 북한강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남한강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양수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양수리에서 만났을 때는 구리, 남양주 이런 쪽 해서 하남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임진강과 만나는 지역으로 해서 한강 하류라고 구분을 했고 이 한강 본류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구리시에서부터 강서구 정도까지 서울의 입장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이 부분을 한강 본류로 설정을 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며, 또 후반부의 충주고구려비의 경우는 남한강 하류 또는 상류의 그 접점, 남한강 하류와 상류를 구분하는 것은 충주시에 그 탄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금대로 달천이 남쪽에서부터 그 괴산 쪽에서부터 흘러드는데, 고기를 가지고 상류와 하류를 구분할 때 이 상류 쪽에 단양, 영월, 정선 이렇게 쭉 펼쳐지는 물줄기가 남한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주고구려비가 단양에서 찾아졌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은 한강 본류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남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강 하류나 남한강 하류는 한강이 아닌가? 넓게 보면 다 한강이긴 한데, 이 북한강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나 또는 고고학적인 그 성과가 아직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확인되지를 못했습니다. 남한강 하류는 일부 확인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한강 본류에서는 여기 몽천토성이나 풍납토성에서도 고구려 관련 토기가 등장을 했고, 특히 한강의 북쪽에서는 많은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 한강 본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이 충주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남한강 상류 지역도 장악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방금 드린 말씀이 고구려가 한강을 경영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서는 무엇인가? 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개토항의 아리수 도강이 있습니다.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의 도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항이 귀환하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이 58성, 백제의 58성과 700촌을 공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8성과 700촌은 이 396년에 일시적으로 다 장악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항과 백제와의 관계에서 광개토항이 공취한 전 지역 또는 전체적인 성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때에 해당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이 58성과 700촌의 문제는 대개 백제의 지방 제도가 그 방과 성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마치 그 오늘날의 군처럼, 신라의 입장에서는 일개 군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백제에서는 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 700촌은 58성에 딸린 예하의 촌일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고, 이 58성의 분포가 어디냐라는 것은 명칭은 성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성의 현재 지명으로 비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한성 공략입니다. 잠시 후에 사료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공략하고, 또 백제가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는 것이 475년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475년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이 한성 지역은 고구려가 장악했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다시 사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1979년에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2019년이 4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그 학술 대회도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 직후에는 대개 한 480년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75년에 한성을 장악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15년, 16년의 시차가 한 5, 6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한성을 장악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구려가 남하를 해서 충주까지 장악했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주고구려비가 출현했을 때부터 충주고구려비에서 찾아지는 연대를 유추할 수 있는 12월 23일 갑인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연대는 449년이다라는 견해도 이 출현했을 당시에 제기는 되었습니다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449년이 맞다라는 것 주장이 나오고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49년이다 그 연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견해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5세기 중엽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88년에 우리가 그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는데 그 전에 이 몽천토성, 이 한성백제박물관이 있는 지역이죠. 이 몽천토성에 대한 유적 조사를 하면서 고구려의 주거지다 또는 고구려의 토기다. 물론 발굴 당시에는 고구려 토기인지를 몰랐습니다만 다 그 유물을 수습해서 박물관에 가서 다시 조합을 하던 과정에서 고구려 토기가 나오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천토성에서 고구려 토기가 나오니까 475년서부터 점거를 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1990년대 이후에 아차산 일원에서 많은 고구려 보루군이 발견되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서는 경기 일원에서 화성, 용인, 판교 이런 데서 고구려 고분들이 확인되니까 이게 다 편년상으로 그냥 5, 6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했구나라고 보는 견해들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 전시실로 옮겨갔습니다만 출현했을 즈음에 곧바로 복원을 해놓은 것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보호가 해놓고 비석을 안에다 넣었었습니다. 요 옆으로 그 구대에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전시관을 따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충주고구려비의 학술적 가치에 비해서 그 전시시설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주에서는 근래에는 국립박물관을 만들자라는 견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충주고구려비 출현 직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위치가 한강을 끼고 있다면 이 풍납토성이 있고 약간 그 서남쪽으로 몽천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중후반에 몽천토성에 대한 조사, 지금 몽천토성 전쟁이죠.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찾아졌습니다. 이 몽천토성에서 확인된 이 사이부 장경호는 집안 일원에서 찾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입니다. 아울러서 이 원통형 토기, 그 뒤에 발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세 발로 이루어진 이 원통형 토기 또한 그 평양 일원에서 많이 찾아지는 고구려의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가 찾아지니까 몽천토성에 고구려군이 주둔했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주둔이 가능했던 것은 475년에 그 한성을 공략할 때 그 공략당한 한성이 혹시 몽천토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물론 아니야 풍납토성이야 하는 것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 장수왕 때 고구려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서울 일원에서 이 광개토 장수왕 때의 그 이른바 공격 방향인데 보시면 아산반에서부터 조령 중령을 거쳐서 포항까지가 고구려의 세력이다 또는 고구려의 영역이다 이러한 지도가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고구려가 이러한 지역까지 다 영역화했는가? 최소한 공납을 받거나 요역을 징수하거나 이런 기능을 이른바 경영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 혹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신라톤의 당주라는 그 존재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군이 휴전선 일원에 있다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몇 곳에도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사람들이 미국이 남한 지역을 장악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 외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 미국 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군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에 대한 영향력이 미군이 없을 때보다는 강하겠죠. 그런 것처럼 신라도 고구려군이 혹시 여기 주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고구려의 판도 영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강 경영, 고구려의 한강 경영은 어떻게 이해하여 왔는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고구려 본류와 남한강, 특히 남한강 상류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한강 본류는 475년에 한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551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대규모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잃어버렸던 영토도 수복하고 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했던 것이 551년입니다. 그래서 551년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한강 유역에서 한강 본류 유역에서 고구려군이 퇴축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475년에서 551년까지 한강 유역은 본류 유역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통설화되어 있는 견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충주 고구려비를 480년대로 보았을 때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또 아니야, 이 한강 유역은 여전히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475년에 한성을 공격한 다음에 고구려군이 철수를 하는 모습이 삼국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한성은 공략을 당했었지만 고구려가 철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백제가 장악했어라는 주장입니다. 아니야,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주고받고 했어. 서로 뺏고 빼앗기고를 반복했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한강을 남북으로 해서 남쪽은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 쪽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고 아차산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보루가 있는 곳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해서 대체로 남쪽은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한강 본류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를 하고 있어? 그거 좀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차산 이론에서 많은 고구려 보루는 발견되지만 고구려 산성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475년에서 550년이면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한 80년 거의 돼가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고구려가 산성을 안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고구려가 자신의 군사력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차산 이론에 남아있는 고구려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의 보루도 한강 남쪽의 백제가 함부로 넘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대체로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한강 본류에 대한 지금 학계의 논의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남한강 유역의 경우는 충주 고구려비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475년 이후에 축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충주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 쪽의 수계를 이용해서 정선, 영월, 단양 방면으로 계속 남하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서남진이겠죠. 남하를 하고 충주를 장악했어라는 견해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고구려의 중심지는 아마 평창 또는 태백 삼척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